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구심을 갖는 사건이고 잘 마무리 짓지 못하면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미국 국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에 이제 있었던 가장 큰 이슈부터 좀 여쭤보면,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이제 파산 선언했잖아요. 시장의 충격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좀 우리나라 그리고 은행 또 뭐 한국의 은행들도 뱅크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누군가는 이제 우려도 있고요. 이 부분 제가 얘기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서요. 일단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안 막으면 미국 당국이 너무 힘들고 연준도 너무 힘들고 모든 게 더 커지기 때문에 은행의 뱅크런이라는 건 연쇄적으로 보통 일어나서 여기서 중간에 끊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끊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향후 아주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요. 어떤 씨를 뿌렸다라는, 씨를? 예, 어떤 씨, 미국의 기축, 그다음 미국 국채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씨를 뿌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0년간 2000년부터 2020년간은 일종의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후진국이었던 중국이 미국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세계 그 질서가 이렇게 짜여졌죠. 그러니까 미국 원탑으로 세계의 구조가 짜진 거예요. 거기서 중국은 미국의 충실한 하청업체 역할을, 전 세계 생산 기지가.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금이 간 사건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요. 그때부터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하고 본격적으로 중국을 우산에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컸던 나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소외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블록화됐습니다. 일본하고 다른 건, 일본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충실하게 미국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경기가 꺾였고요. 그러나 중국은 그럴 입장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넘어가느냐 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 전 팍스 아메리카나 20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따져보면 미국은 무소불위의 세계 최강 권력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20년간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의 물건을 자기네가 프린팅한 돈으로 사준 거예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았고 가장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종이를 받고 물건을 건네주는 구조가 20년을 이렇게 해왔거든요. 모두가 평안했죠. 이 구조가 분극화되면서 1극이 나누어지면서 그동안 미국이 얼마나 많은 부채를 쌓아왔는가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한 사건이 바로 이번 SVB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SV는 굉장히 건전한 회사였어요. 굉장히 건전한 회사였고. 굉장히 건전한 회사한테 파산한 건가요? 네. 굉장히 건전했고 거의 탑티어급의 구조를, 네,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시기적인 미스매칭을 했을 뿐이에요. 네, 21년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가장 세계에서 안전한 자산을 매입했죠. 미국 국채. 그런데 이제 이자도 주고 해야 되니까 예금하고 이렇게 시기를 딱딱딱딱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금리가 높은 장기물, 10년물 국채를 집중 매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2년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그들에게 예금을 맡겼던 벤처기업들이 너무 어려워서 예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금을 찾으려고 하니까 돈을 주려고 하니까 현금으로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국채로 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금리가 올랐다는 거는, 금리라는 건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진 가격에 이걸 팔 수밖에 없었고 210억을 파는 동안에 무려 18억 달러의 손실, 약 8.5%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걸 발표하자 정광석화 같은 뱅크런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개인 자금하고 기업 자금하고 틀린 게 기업 자금은 손실을 보면 그 담당자가 잘려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해요.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먼저 톡 끼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톡 끼게 되는데 단 하루 만에 50조가 넘는 돈이 톡 낀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은행도 견디기 어려워요. 어떤 은행도 견디기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행이 부실 대출을 해준 것도 아니고 부실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우량 자산, 세계에서 가장 우량하다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자빠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안전한 지역에 대피시켜 놓는다고 대피시켰어요. 근데 물론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죠. 시기를 보고 타이밍 배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부실 대출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부주의한 거였어요. 부주의로 회사가 망한 겁니다. 이런 일은 저희가 본 적이 거의 없죠. 네, 과거 리만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도덕함이었어요. 이번 거는 부도덕하지 않았어요. 부주의했을 뿐입니다. 근데 망한 거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채권이 너무나 흔했구나. 그랬고 모두가 그걸 믿었구나. 근데 사실은 믿음을 배신한 건 그 채권을 발행한 발행자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 과연 향후에 미국 국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근데 미국 국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20년간의 팍스 아메리카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당장 내일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것은 그래서 제가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이고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예, 그냥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구체화 되는 거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생긴 건 사실이죠.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유튜브잖아요. 도기님의 스토리라인.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걱정은 미국의 다른 은행과 한국의 지방에도 그런 것들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는 현실 가능성은? 아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가요? 전혀 다르죠. 자산의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채권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대출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깨지려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 그래서 차주들이 부실화되는 것, 돈을 못 갚는 것,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대출이 상당 부분이 다 가계대출이잖아요.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나가 있고 그게 다 부동산 담보이니까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는 뭐 채권을 그렇게까지 많이 들고 있지 않고 은행들. 그럼 미국의 은행들은요? 미국의 은행들 문제됩니다. 문제돼요, 여기는? 문제가 되니까 하루 만에 그죠. 14시간 만에 파산결정. 그리고 진압을 하러 들어왔죠. 미국 정부에서 빠르게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확산되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확산되면 미국 국채를 보유한 모든 은행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다른 은행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하락폭도 크고 반등도 약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그 다음으로 장기채를 많이 들고 있어. 눈에 우리가 아는 은행 중에서는. 근데 저 지방 쪽 은행은 이런 경우가 꽤 있을 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부실 대출이나 부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부실 상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한국의 이제 증시가 사실은 어제는 별로 영향 안 받았잖아요. 처음 장 초반에 좀 떨어지던가 했더니 장 마감 때까지는 그냥 뭐 거의 첫날은 그러다가 이틀 전이었죠. 네. 근데 화요일에는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뒤늦게? 뒤늦게 공포감이 휩싸인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일이다. 보통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뭐냐면은 사건이 이미 터졌고 그게 언론 기사화돼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애들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좀 놀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좀 뽑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하고 현물 매도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현물 매도의 폭발로 이게 촉발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뭐 반등을 했다고 해도 한국은 지금 매수 체력, 수급 체력은 굉장히 약한 편이라서 쏟아내는 주체가 있으면은 견디기 힘들어요. 네. 돈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도기님 주랑 되게 많이 일치해가지고 전 도기님 얘기 들으러 왔다고. 형제 같은 사이인데. 저희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 도기님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도기님이 그래도 뭐 첨언 같은 거 있잖아요. 첨잔이라. 저는 그냥 오늘 게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동강님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동강님 너무 좋아하는 게 이 짧은 기간에 이 정도의 그 커리어, 단순히 커리어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능력치를 이렇게 갖고 온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보다 훨씬 뛰어난 투자자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리고 저보다 투자의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 있어요. 저는 선물 옵션 하다가 바로 망해갖고 바로 접었거든요. 경력 초기에. 여기는 뭐 모든 자산을 다 이렇게 운용을 해본 사람이라서 그런 이제 실전 투자에 관해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감각과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동강님은 요즘에 주식 운용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요즘 거의 그냥 포트폴리오 옛날에 사둔 거 그냥 보는 정도? 왜요? 왜? 회사 하느라 사실 거의 포트폴리오 따로 관리할 틈은 없고, 이제 회사에 돈 떨어졌다 이러면 조금씩 팔아갖고 채우고 이런 정도지. 근데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사실 근로와 투자와 사업 소득인 건데 예전에는 투자로 돈을 버셨고 그것도 수익률이 작은 편이 아니신데 이제 사업으로 가셨다 하더라도 왜 투자를 좀 병행을 조금 같이 하시던가 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요?
그게 저도 옛날엔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의 일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안정되면 이제 진짜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 이 투자로 돈을 버는 행위를 계속 미디어로 보여주면서 좀 투자를 더 올바르게 이렇게 해야 된다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시기가 되면. 성향이 굉장히 깊이 파는 성향이에요. 예, 굉장히 깊이 파서 왜 이렇게 투자해서 좋은 경력과 그 능력치를 갖게 됐냐면 저희들보다 파는 능력이 몇 배 이상 깊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느꼈던 게 투자 20 몇 년 했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얘기가 통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나보다 내공이 훨씬 더 높으네. 이런 것들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내공 있는 사람은 일단 제가 딱 붙어요. 그래서 제가 친해진 거예요.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지만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날아가겠습니다. 칭찬이 지금 가는 아니 깊이 파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하면 다른 걸 못 하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깊이 파는 성향이 성향적으로 조금 덜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고 투자도 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까지 깊이 못 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트폴리오는 이제 좀 뭔가 어느 쪽으로 좀 짜놓으신 거예요? 뭐 종목 얘기할 수 없어도 그래도 어떤 종목들, 뭐 섹터나 이런 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폴더블 앨범 관련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사놨었고 망했네. 예. 그래서 그쪽 수익률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 2차 전지는 사실 포트폴리오에서 뺀짓게 됐고 중간중간 계속 팔아왔어가지고 1, 2월에 또 폴더블 쪽을 싹 다 그냥 정리한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샀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시장보다는 그냥 이제 딱 그냥 캐시플로우에서 사업 쪽에 돈이 필요하시니까. 네, 그래서 원래 빼버려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투자해서 생활비에 돈을 뺐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로는 사실 사업으로는 아직 두각을 딱 시장이 보여준 게 아직은 많지 않잖아요. 시장 자체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투자로는 이미 번 게 많은데, 뭐 지금 이 시기만 치고 봤을 때는 투자랑 사업을 하면 투자로 돈을 더 많이 버는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쪽을 하시는 뭐 특별한, 나중에 되면 이게 더 큰 부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건 게 있는 건가요? 그쵸. 저는 보통 장기적 관점에서 제 이제 시간과 돈을 어디에 썼느냐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 이제 투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저 혼자 풍족하게 살 만큼 돈은 벌겠지만 이제 회사로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팀을 꾸리고 이렇게 배우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더 그때 동현님이랑 얘기했는데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기업을 투자할 때 조금 더 정성적인 부분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지표들이나 경제 지표는 사실 정량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정성적인 부분을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직접 해보면은 이게 팀이라고 이제 기업 문화가 어떻게 이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훨씬 많이 깨달음이 있고 그러고 이제 주식들을 다시 보니까 도기님이랑 그때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무형적인 밸류에이션을 할 때 훨씬 더 이전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잠깐 쉬었지만 더 많이 배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번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죠.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 신용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구심을 갖는 사건이고 그렇다 보니까 한번 스크래치가 났지만 이걸 잘 마무리 짓지 못하면 아마 꽤 큰 사이클에서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자본주의 전체에 대한 의심이고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나서 아마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주목받을 수도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죠. 네. 약간 비약이 밑으로 다른 쪽으로 비약이 있었네. 네. 이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아까 했던 사업해서 투자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숫자를 보고 기업을 분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숫자 뒤에 있는 무엇이 또 있어요. 즉 기업의 DNA, 기업의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활동을 직접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를 시작하면 더 깊이 있게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든지 이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구축이 되면 그 워밍업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돈 벌 수 있어요. 언제든지 따뜻한 홈그라운드가 네.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럼요. 그렇죠. 투자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투자를 덜하고 사업을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했고 향후에 언제든지 돌아와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옛날처럼 빡시게는 안 하겠지만 근데 사실은 지금부터는 빡시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앞서 그 아까 기업 문화를 읽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실제로 그 최근에 한 의류 관련 회사를 갔었거든요. 이것과 연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회사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수익이 나서 팔았는데 좀 영원히 갖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였어요. 혹시 무역 회사인가요?
적절히 뭐 시청자분 잘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해하신 왜 거예요? 그러냐면 이 회사가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에서 구축한 사업의 구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서 더 싼 데로 이동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회사가 간 나라보다 더 싼 데는 이 지구상에 거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확고한 구조, 사업 구조를 완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런 회사들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코로나 때 주문이 줄지 않는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더컷이 있지 않겠어? 라고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요, 저희는 오더가 더 느는데요. 이런 거 도대체 왜 그럴까 해봤더니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다 맡길 때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랜 업력을 통해서 회사의 체질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치 TSMC를 보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죠. 최근에 에스모 회사로부터 물량을 더 뺏어오잖아요. 선당 공정에서 TSMC가. 왜냐하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의료 회사이긴 한데 다른 회사에서부터 오히려 오더를 더 가지고 오네.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 숫자로 표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읽어내는 거, 그거는 이제 사업을 해보면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향후에 다시 컴백을 하면 언제든지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럽네요. 저는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뒤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기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하고 계시죠? 아니 뭐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근데 TSMC 얘기해 주셔서. 근데 워렌 버핏이 TSMC를 매도했잖아요. 그 결정은 어떤 이유 때문인 걸까요? 전 투자한 것 자체가 좀 신기했어요. 진짜요? 왜냐면은 이분 절대 IT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옛날 IBM에 있다가 한번 별로 좋은 결과를 못 얻었고, 딱 유일하게 애플을 샀는데, 제 관점에서는 애플을 산 거는 애플이 IT 기업이라서 산 게 아니라 소비재 기업이라서 산 거예요. 이해가 가능하니까. TSMC와 파운드리라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사업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거 도대체 사실은 손맛이거든요. 손맛으로 결정되는데 이 손맛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되게 독특한 투자였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버핏이 한 게 아니라 그의 후계자들이 투자를 했다가 빠르게 그냥 차익으로 끝내는 그런 투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